되셨어요, 한 주가? 네. 오늘 좋은 시간에 이어가지고 현대미술 감상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윤익 선생님 멀리에서 오셨거든요. 직접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고향은 제가 그 전라북도 정읍이에요. 6살 때 광주로 이사 갔어요. 이상하게 전라북도 정읍은 그 호남터널 넘으면 장성이고 이렇게 광주 쪽으로 전주보다 광주 쪽으로 더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사업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는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6살 이후로 광주에서 살았었고 저희 근데 이제 조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읍에 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사셔가지고 제가 방학만 하면 초등학교 때 정읍에 그 이밤산 밑에 신멸리라고 하는 동네 있거든요. 이밤면 신멸리 거기 제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내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친구가 많았었고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눈이 거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굉장히 도시에서 많이 계속 큰 사람이지만 시골 정치를 되게 잘 알아요. 저는 전남대학교 또 중앙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었고 제가 그 대학원을 마치면서 어떤 하나의 질문이 떠올라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유학을 가서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10년 제가 있었었고 실기 쪽으로 또 이론 쪽으로 학교를 제가 다녔었죠. 귀국 이후에는 제가 그 작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작품은 이거 보신 분도 있겠네. 오스 갤러리에 이 작품이 한 3년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 작품이고 이것도 제 작품이고 제가 그 작가로서 교육자로서 그런 그 대학교 시간 강사하면서 그런 활동했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지금 제 직업인 미술문화 기획자라고 이제 그 문화판에 이제 여러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획 일을 주로 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귀국에서. 그러다가 제가 2009년에 우연한 기회에 광주 시립미술관에 학예연구실장으로 제가 입사를 했었고 제가 9년 동안 일을 했어요. 횟수로는 10년 동안. 원래는 한 잘 있어봤자 4, 5년, 3, 4년 하겠지 하고 갔다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미술관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천, 타천, 이른바 미술관 전문가가 제가 됐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미술관에서 나와서 강의,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미술 분야 여러 컨설팅, 심사, 자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작년에는 제가 광주에서 진행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24개국 참여하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총감독했었고 올해는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아트페어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미술 시장이 굉장히 다시 뭔가 에너지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이 앞에 올 봄에 서울의 화랑예술제 그리고 부산의 바마 또 아트부산 또 서울의 조형 아트페어 이런 페어들이 지금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전북에도 군산에서 하는 무슨 아트페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트 광주라는 페어가 있습니다. 광주에. 제가 거기 지금 올해 총감독을 맡아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28일이고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제 명함을 하나씩 드릴게요. 근데 제 명함이 한쪽은 제 명함이고 한쪽은 그 VIP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 명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트 광주에 오시면 그걸 보여주면 VIP 티켓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동반 1인 무료로 이렇게 페어를 입장할 수 있고 지금 조율 중인데 카페에서 잘하면 뭐 커피도 한 잔씩 무료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겸사겸사 여러분들하고 도슨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작품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그런 일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겸사겸사 제 하는 일에 대해서 영업을 좀 하러 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커리큘럼 보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장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강의 요청하면서 이런저런 강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런 자리도 좋아해서 흔쾌히 제가 그렇게 하시죠. 불러주는 것도 영광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다고 했었고 얼마 전에 그걸 받았어요. 그 커리큘럼을 한번 참고로 제가 저 말고도 이 앞에 분들 또 저 뒤에 분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미술사 수업을 한국 동양미술사, 뭐 서양미술사 2주씩 하고 또 앞에 이제 여러분들 도슨트 하는 거니까 도슨트의 뭐 기능이라든지 뭐 정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었었고 그 뒤에 이제 제 앞에 분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 설명 이런 걸 했었고 저도 그런 시간이고 그 뒤로도 이제 이런저런 또 시간이 있는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은 미술 공간에서 도슨트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용이 되는 건지 계약을 하는 건지 자원봉사를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미술관에 오셔서 미술관에 일하는 뭔가 직업인처럼 종사자처럼 그 관람객을 응대하고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궁금증이 들었죠. 그러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한편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 되는 어떤 그 공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목표는 뭐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일하는 것하고 내가 모르고 일하는 것은 또 좀 틀리거든요.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그 장선생님한테 좀 미술관이라든지 뭔가 비엔날레라든지 또 미술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직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하고 그리고 또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제가 여러 개를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오늘 먼저 그 미술관은 어떤 곳인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슨트로서 미술을 이해를 하고 설명하고 또 특히나 현대미술 부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2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을 것 같진 않아요. 또 조금 늦게 시작했고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게 미술관이에요. 글쎄요 미술관스럽게 생겼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게 뭔가 특히나 지금 이게 화면이 좋지 않아서 별로 이건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블로뉴 숲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이제 숲이 2개가 있어요. 블로뉴 숲, 뱅센느 숲 그렇게. 근데 블로뉴 숲 안에 있는 루이비통에서 지은 미술관이에요. 루이비통 아시죠?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명품 브랜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이제 그 이번에 화제가 됐었죠.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수많은 작품들 전북에도 제가 기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립, 전남도립, 뭐 국립 뭐 박물관 다 기증을 했어요. 나눠서.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람은 올 때 맨손으로 오잖아요. 갈 때도 맨손으로 가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뭔가 문화적인 데다가 투자를 하고 그 가치를 남들과 또 공유하고 그게 되게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기업들을 보면 문화 쪽에다가 회사의 많은 이윤을 재투자를 합니다. 그 문화 쪽에 재투자하는 돈은 그게 다시 수익으로 환원되기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한테 뭔가 달달한 걸 주는 것처럼 그 돈이 쓰여져요. 근데 이제 결국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루이비통 미술관, 또 루이비통에서 뭐 하는 공연, 루이비통에서 운영하는 축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주 공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렴하게 뭔가 그걸 즐기게 됐을 때 결국 루이비통 브랜드가 상승해요. 그래서 루이비통을 좋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 기업이 돈만 잔뜩 쳐벌고 지네들끼리 막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막 어떤 기업은 막 그 재벌 2세들이 엉망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회사 물건 소개해주고 그 회사 물건 사랑해줬는데 쟤네들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뭔가 사회와 뭔가 좋지 못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대미술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그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그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미국인 건축가가 지었거든요. 이것 역시도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여기 보면 현대인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미술관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연장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덜 그런 입장인데 외국 같은 경우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선진 도시들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네임밸류를 어떻게 보면 그 도시에 어떤 미술관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미술관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하나 여러분 도슨트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희 회장이 모르겠어요. 제가 대화는 안 해봤지만 미술품을 막 이렇게 샀어요. 모았어요. 거기에는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게 어디 다른 데로 안 가고 뭔가 이게 잘 보존이 되고 하는 우리 간송미술관도 유명한 사례잖아요. 그분이 어쩔 때는 자기 집을 팔고 땅 문서를 팔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일본으로 막 이렇게 막 팔려갈 것들을 지켜냈잖아요. 그게 내가 그분들이 그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저걸 사놓으면 나중에 돈이 엄청 돼서 나는 몰라도 내 새끼들이 덕을 보겠지. 그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재들이 우리 것들이 막 팔려가는 것을 나라도 지켜야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그걸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어떤 뭐랄까 국민, 우리 이웃 이런 사람들이 함께 즐겨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저는 그게 배려의 정신이고 또 나눔의 정신이라고 보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먼저 도슨트 정신자세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도슨트를 하시려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죠 주변에. 뭐 좋은 걸 보고 오면 막 얘기를 해줘. 어디 갔더니
식당을 갔는데 그 집 메뉴가 어디를 갔더니 경치가 지금이 이제 6월인데 6월에 거기 가면 조금 누구를 만났더니 좋은 얘기를 막 남한테 해줘요. 그걸 은근 자기 자랑도 있어요. 사실 내가 거기를 가서 좋은 걸 먹었다 뭐 이런.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어디 시장 가면 그 집에 뭐가 진짜 싸고 좋더라. 나도 2개 샀는데 니도 하나 사마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저한테 어디 싸고 좋은 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니만 알아. 네. 니니까 내가 얘기해 준다. 그러면서 왜요 형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때 아니 가면 이제 막 애들 많이 오고 미어 터지고 그러면 또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괜히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우리끼리만 그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런 제가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나누고 싶어하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만 혼자 그걸 딱 이렇게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도슨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좋은 걸 보면 말해주고 싶어야 되고 좋은 걸 보면 뭔가 이걸 남한테도 즐길 수 있게 배려도 해주고 싶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세로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좋은 걸 막 찾아내고 그런 게 필요해요. 거기에다 의미 부여하고. 그 미술관이 아주 전부터 있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문화 공간이면서 교육 공간이라는 점. 저는 그 문화 예술의 종사자들은 교육자적인 어떤 정체성이 있다고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그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그 교육자가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을 남한테 가르쳐주고 내가 좋은 것을 남한테 이렇게 뭔가 공유하게 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켜서 그 친구가 뭔가 좋은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하고는 다르고 나보다 더 잘되고 지 스스로 저다운 뭔가 어떤 사람으로서 잘 커갈 수 있게 교육의 의미도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아는 것을 주입해주고 내가 뭔가 답을 정해놓고 그 수준까지만 끌어올리는 거였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피스트를 주고 뭔가 자료를 주고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 뭔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요즘 문화판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성장 사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의 성장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혼자 잘 올라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해서 올라가는. 근데 지금 이게 이 교육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됐어요. 모든 문화기관에서.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점점 프로그램화돼요. 전에는 음악회를 하더라도 그냥 음악회 시작하면 음악회를 쭉 하고 그냥 끝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음악회 하기 전에 뭔가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해서 의미 부여도 또 해주고 뭔가 그런 뭔가 좀 소통하는 그게 더 많아졌다라는 음악회만 하더라도 미술도 옛날 같으면 뭐 설명을 합니까? 알아서 그냥 보거나 말거나 딱 해놓고 와서 티켓 끊고 들어와서 누구는 100원어치 보고 누구는 10,000원어치 보고 누구는 뭐 100만 원어치 볼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스트 서비스가 있어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규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이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몇 인 이상이다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인포 데스크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10명이 왔는데
도슨트 가능합니까? 그러면 되는 데가 많아요. 10명이에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 딱 해서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이 변화가 미술관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런 어떤 도슨터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거죠. 실은 저 요즘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꽤 오래됐어요, 실은. 박근혜 다음에 이명박이었었고 박근혜였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인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예술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직접 지원보다도 간접 투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술가들한테 옛날에는 우리가 그 문화 생산 지수를 높이려면 문화 생산자한테 먼저 그 얘기했죠. 문화판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너무 쉽죠. 생산자, 소비자, 중간에 매개자. 생산자는 예술가들이고, 소비자는 그냥 문화예술을 즐기는 분들이고, 매개자는 쉽게 얘기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도슨트는 당연히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옛날에는 생산자들한테 공모 사업이니 지원 사업이니 이런 것들 가면서 생산성을 높이게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더욱 이 간접 지원 사업, 그래서 이게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이게 뭐냐면요, 소비자한테 지원을 해줘요. 매개자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소비지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소비지수 늘어나는 게 생산지수로 재투자가 돼서 결국에는 생산자를 돕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도 소비시켜줄 사람들이 뭔가 그 소비 충동이 늘어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공급량이 많아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야 돼요. 문화예술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소비할 수 있게 서비스가 다양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처럼 도슨트라든지 문화예술 해설사라든지 교육사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 앞에부터 막 문화예술 교육사 프로그램 생기고 막 도슨트 프로그램 생기고, 지금 사립미술관 이런 데도 그런 것들을 인력을 막 지원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현장에서 문화 생산 지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잘 설명하고, 내가 미술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내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걸 잘 즐길 수 있게 하면 이분들이 미술 진짜 좋구나, 미술이 어쩌나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미술 전시를 더 잘 보러 다니고, 가족들하고도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미술품도 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게 여러분들이 미술 생산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관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한 뽕피두 센터인데, 문화의 어떤 그 공장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불렀었죠. 이 뽕피두 센터만 하더라도 미술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공연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영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런 게 요즘은 에펠탑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뭔가가 이렇게 잘 됐다 그거보다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변화가 생길 때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막 뭔가 랜드마크도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원래는 이제 국제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에펠탑이고 그게 그 프랑스 혁명 기념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선진 문화 도시들을 상징하는 미술관들이 국제 박람회라든지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전통까지도 이어받으면서 외관에서부터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러면서 그 동네의 어떤 그 문화의 어떤 전진기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전북 도립미술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외관에서 뭔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내부에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좀 뭔가 보완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새롭게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북 도립미술관이 뭔가 어떤 기능을 하나에 따라서 이 전북에 있는 미술 문화가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전진기지다 이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이게 잘 굴러가느냐 아니면 굴러가다 멈추느냐 아니면 그런 표현 있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우리 미술관이 사실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적 성찰을 위한 주체적인 지적 자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실현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긍심과 예양심을 발현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술관 전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제일 크게 하나는 상설전이고 하나는 기획전이에요. 상설전은 주로 뭐냐면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 상설전. 그 기획전은 주제에 맞춰서 그 작품들을 선정하고 그 작품 뭔가 그걸 만들어서 한 권의 책을 잘 쓰듯이 내용을 담아서 뭔가 만들어 놓는. 근데 주로 상설전 같은 경우는 소장품전을 우리가 통상 상설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품이 원래는 있는 곳이 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술관과 그냥 문화센터 뭐 아니면 아트센터 뭐 기타 또 다른 이름의 대안공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미술관은 컬렉션이 있는 곳, 미술품을 수집하는 곳이 미술관이에요. 미술품 수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술관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저는. 그냥 미술 문화 공간 그 정도만 얘기하지. 미술관은 미술박물관의 준말이고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유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이 전북에서 이 도립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할 때 수집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기증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구입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작품을 수집하는 목적은 일단은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처럼 연구를 위해서 수집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을 때 이 지역의 미술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이 미술관이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라북도 미술은 역사의 흔적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남 도립미술관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여기보다 훨씬 늦게 올해 오픈했으니까 그 전남 도립에서 막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남 미술사를 집대성해놓고 전남 미술 작가들을 막 분석해놓고 그 작가들의 훌륭한 점이 보고 막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놓고 그걸 했어요. 근데 전북이 그걸 못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북은 작가가 없었고 미술 문화도 약했었고 전남은 되게 융성했었고 좋은 작가들이 많았었고 시대를 리드했었다. 그렇게 돼버려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상설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상설전에 이제 컬렉션전이니까 그것도 두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 그 신소장품전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북 신소장품전을 매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원래 모든 미술관은 신소장품전을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구입했던 작품들 이게 개인 미술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도리 미술관이니까 세금으로 우리가 작품을 수집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댄 시민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올해 작년에 어떤 작품을 수집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래서 도록도 만들어요. 신소장품 도록.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2020 신소장품전. 그 작년 거니까. 2020 신소장품. 작년에 등록했던 작품 중에 전시 공간에 비례해서 전시 가능한 작품들을 선별하고 전시를 하고 대신 책장에는 작년에 수집했던 모든 작품들을 실어서 데이터베이터해서 도록으로도 만들고 도록이 최소한 못 나오더라도 미술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PDF라도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작년에 어떤 작품이 수집됐구나 그걸 알 수 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소장품전이나 아니면 그냥 소장품전 이것을 이제 도슨트를 하게 될 때는 일단은 그 지역 미술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전시는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현대미술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작년에 박남재 화백 돌아가셨죠. 제가 상가집에도 갔었는데 전북 순창 출신이고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원광대학교 뭐 예술대학 학장님도 하시고 후학을 되게 많이 길러냈고 그리고 전북의 유명한 서양 화가 중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알려지신 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분 작품을 설명하려면 그분이 어떻게 됐었고 어떻게 태어났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었고 누구한테 배웠었고 어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분이 또 살다 보니까 프랑스에 가서 몇 년 계실 때 또 뭔가 변화가 와서 뭐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연도를 다 못 외울지라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가 아트페어를 하니까 저 전에는 미술품 가격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대한민국 코리안 아티스트 1등부터 10등까지 비싼 작품을 딱 치면은 10개 중에 9개가 누구 작품이냐면 누구 손들어서 모르세요? 아시는데 그냥 쑥스러워서 수화 김환기 선생님 수화 김환기 선생님 작품이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9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 점이 누구 거냐? 이중섭의 황소. 전에 우리가 비싼 미술품 하면 그런 거 있었죠. 박수근 빨래터 막 이런 거, 돌담길 막 이런 거. 박수근 선생 거 저기 밑에 떨어졌어요. 김환기 선생 것이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9개. 근데 이게 실제 거래가 된 것으로만. 근데 더 좋은 작품은 거래가 안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삼성리움이나 이런 데 좋은 거 다 갖고 들어갔어요. 그 중에 조금 몇 개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컬렉션 안 된 것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경매가치 얼마 이 앞에 그때 홍콩 소더비에서 100억이 넘게 팔렸잖아요. 제일 비쌌던 것이. 근데 그러려면은 그 김환기 선생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그 그림을 김환기 선생 그림을 설명하려면 김환기 작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몇 년 데이터 하는 것 막 이렇게 그걸 뭐
뭐 외워서 좀 딱딱하죠.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도 섞어가면서 그분이 어땠는데 뭐 그분이 뭐 어떻게 됐었고 언제 어떻게 갔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서 김한길 선생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더 매력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여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내적 성찰 뭐랄까 이 전북에 사시는 분들의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근간까지도 그걸 말하게 된다 이거죠. 아무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는 같이 뭐랄까 그 미술을 설명하면서 음악을 섞어서 설명하고 그때 당시 문학이 어땠었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었고 그런 것들도 늘 이렇게 그 연표에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때로는 아 그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술들이 인기가 있었나?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다가와요. 설명을 듣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가 1시 40분에 시작했었죠. 그러면 2시 40분에 2시 30분에 한번 쉬는 것을 할게요. 한 10분 정도. 그 제가 미술관을 저는 제가 미술관이 왜 생겼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미술관하고 그 국제 박람회 뭐 요 역사에 비추어서 저 사실 요즘 그 이제 학교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라고 두 과목을 하는데 비대면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서 줌으로 하니까 마스크 줌이니까 뭐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마스크 벗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얘기해 보는 건 오늘이 요 근래 처음인 것 같아요. 국제 박람회가 각 나라의 문화와 정보를 교환하는 축제의 장으로 엑스포라고도 한다. 요건 아실 거예요. 자, 엑스포 기원은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 때 개최된 부의 전시로 올라간다. 구약 성서에 따르면 BC 5세기경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이 전시라고 하는 것,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왜 보여주냐? 저는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세다. 우리 집 이렇게 부자다. 저 어렸을 때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지 옛날에 2000년 초기 그거 아세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양주 빈병도 팔았어요. 양주를 빈병을 사가요. 왜 사가겠어요? 좀 웃기는 얘기죠. 막 뭐지 그것도 유행이 있어. 엑소가 프랑스에서 그 꼬냑 엑소가 유행일 때가 있고 발렌타인 유행일 때가 있고 뭐 시바스 막 이런 것이 유행일 때가 있고 빈병을 5,000원 주고 사다가 보리차 채워서 양주장이야. 손님들이 딱 집에 오면 이 집 그래도 꽤나 하는 집 아닌가 보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초코파이 있죠. 신라면 이런 박스를 안 버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선박 위에다가 신라면 딱 박스 올려놓고 초코파이 다 먹고 난 빈 박스 올려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집은 뭐 외국과 교류가 좀 있다.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근데 왕이라는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받고 막 어디 가면 이렇게 부의 전시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런 어떤 박람회 때 이제 신기한 것도 이게 뭐 금덩어리 막 그림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실은 증기기관이 1851년 런던에서 하는 국제박람회 때 처음 소개가 돼요. 여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국제박람회 1876년에 전화기가 소개가 됐어요. 자동차가 1885년, 1889년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세워졌는데 이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은 이것도 이 앞에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텔레비전이라는 물건이 뉴욕에서 1939년에 처음 소개가 됐어요. 그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나라에 초대돼서 보면서 뒤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까무라치게. 여기 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 혹은 도시 단위의 정치, 경제, 종교의 권력층이 자신들의 우월성과 힘을 과시하는 전시가 계속. 이게 국제 박람회장을 또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이걸 막 없애고 막 그래요. 여기 1851년 수정궁을 건설한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가 가장 파급이 컸던 국제 박람회로 요즘 역사에까지 남겨졌어요. 1851년 영국의 그 수정궁을 건설한 수정궁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수정궁이에요. 이게 얼마나 파급이 컸냐면 1851년 런던 박람회 때 철제와 유리로만 세운 독립적인 전시관인 수정궁 크리스탈 팔라스 제가 영어 발음 붙여가지고 크리스탈 팰러스 뭐 이런. 근데 이게 박람회 공식 명칭이 세계 산업물산 대박람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말 타고 있죠?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거 안 보이죠? 이때요. 얼마나 재밌냐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이르기까지 25개국이 참여했었고 세계 공장이 된 영국 산업의 위용을 과시했었고 서구 기독교 세계의 우월성을 보여줬었고 1851년 5월 1일부터 10월 11일 약 5달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600만 명 이상이 관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600만 명이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철과 유리로만 만든 이 거대한 건축물을 영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와 영국은 이제 까마득하게 멀리 가 있는 나라구나. 우리가 정말 해볼 수 있는 어떤 뭐가 영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영국 자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고 우리나라가 제일 세고 우리나라가 제일 똑똑하고 뭔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영국제라면 뭐든지 더 잘 팔리고 좋겠죠. 이게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가 질 수는 없지. 그러면서 여기 에펠탑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면은 저 에펠탑을 사실 처음 봤을 때 뭐 저렇게 크나? 생각보다 커요, 그것이. 그냥 철로 만든 거예요. 그냥 철 덩어리를. 그때 당시 뭔가 요즘처럼 막 뭐 크레인이 뭐 그때 저거 만들면서 사람도 많이 죽고 막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1889년 프랑스에서 뭔가 그 영국의 수정궁을 능가하는 우리 프랑스 기술이 영국 미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해서 만든 것이 수정궁이에요. 아니 에펠탑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면 여기 그 이쪽은 이제 박물관이고 지금 구조는 이렇지는 않죠. 에펠탑 바로 앞에 이익은 나왔고 여기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있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세계적인 뭔가 박람회고 물건도 소개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뭐 사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그 뒤부터 이제
이 철로 여기 파리에 가면 몇 개 다리는 막 완전히 그냥 철로 만들어졌고 외국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서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전에서 과학 엑스포 했었죠. 여수에 해양 엑스포 했었죠. 2020 두바이 국제 박람회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건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이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올림픽은 체육을 통한 어떤 뭐 세계 뭐 이런 거라면 박람회는 자기네 어떤 나라의 어떤 여러 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선보하는 그래서 결국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어떤 국제 박람회 이런 전통들이 미술 분야에서는 국제 비엔날레로 이루어졌다. 국제 비엔날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비엔날레도 셀 수가 없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비엔날레만 수도 169개.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건 베니스 비엔날레. 이제 비엔날레 때 소개됐던 작품들 사진이에요. 데미안 허스트라고 영국 작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고 오늘 주제는 이제 그건 아니니까 조금 넘기자면 베니스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상팔로 비엔날레, 카셀 도쿠만타,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그러면서 이제 국내 비엔날레 사례를 보면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부산 비엔날레라든지 막 이런 내용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박물관에 뭐 일하는 어떤 그 기능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 부분으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이 하려니까 그 미술관 하면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죠. 근데 그 미술관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직업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아이들한테 작품을 소개하고 있죠. 이 작가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근호라고 하는 조각가 작품이에요. 이 작품 제목이 우리 시대의 영웅들 약간 뭐 이런 시리즈 같이 배트맨, 슈퍼맨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개 있어요. 갖고 그걸 막 재밌게 철조각으로 만들어서 색칠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작품을 하는 친구인데 설명하고 있는 분. 그 큐레이터가 되려면 사실 그 이제 미술 이론, 미술사, 실기 이런 걸 전공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 봐서 합격하면 돼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미술관,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큐레이터들을 통상 학예 연구사라고 부르죠. 사립이라든지 뭔가 약간 그런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큐레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공무원 큐레이터는 학예 연구사. 그러면서 또 이 학예 연구사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이 자격증을 따는데 2년이 걸려요. 기본. 박사 학위가 있는 분은 1년이면 돼요.
근데 그것도 역시도 그 뭐지 인증기관에서 연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 밑에서 훈련 트레이닝 받으면서 한 경우 이걸 생각하고 큐레이터 하는 일 생각하고 요 부분 큐레이터 같은 경우 통상 전시를 기획하는데 그 전시를 기획할 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권의 아까 제가 그 표현한 적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을 쓴 것처럼 내가 뭔가를 그 전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작품 니 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쫙 걸어놓고 전시 준비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전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점에 가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다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을 쓸 때는 목적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이 책은 육아에 대해서, 이 책은 뭐랄까 식물 잘 키우려면 이 책을 봐야 되고, 이 책은 내가 뭔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 책이 도움이 되고, 뭔가 책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전시 자체도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없는 전시는 없어요. 그러면 자, 작품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휘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막 이렇게 다 있어요. 혼자 잘해서는 안 되죠. 뭔가 다 함께 역할이 있어서 그 안에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주인공이고, 누구는 조연이고, 누구는 뭐 엑스트라고 똑같은 표현이겠죠. 아무튼 주연, 조연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거기서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전시도 하나의 전시에서도 기승전결처럼 이 작품은 이 전시를 시작할 때 질문을 하게 하는 이 작품은 뭔가 이 전시가 뭔가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한 어떤 전개 내용으로서 어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막 설명하는 작품 그리고 막판에는 그런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이라든지 뭔가 또 그런 어떤 유형의 작품들 다양한 변종들 뭔가 그런 식으로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큐레이터가 지금 큐레이터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빗대서 설명하는데 큐레이터는 이 전시에 대한 그것을 뭐랄까 큰 맥락에서 서론, 본론, 결론처럼 다 이렇게 그거 끼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다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런다면 큐레이터는 사실 뭔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인문 분야, 미술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해박해야 뭔가 책을 쓰려고 하면 기본 리서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요즘 책들은 요즘 막 소설을 쓰더라도 그 전문가답게 막 어떤 되게 이 사람이 전공이 뭐였길래 이렇게 잘 알고 이런 소설을 썼나 싶을 정도로 뭔가 소설 좀 엉뚱하게 쓰면 거짓말인지 아니까 학예사 큐레이터도 뭔가를 하려면 그걸 대충 어느 정도 쫙 끼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 뭐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제 각자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작품을 설명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큐레이터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도슨트 하시는 분들하고 전시장 지키시는 분들한테 먼저 그 자기 전시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먼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전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제가 오늘 설명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만들어졌으면 큐레이터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전시를 운영해줄 도슨트라든지 지킴이라든지 여러 기능을 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갖고 여기 리모컨은 어떻게 켜고 이 작품은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전시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며 이 전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고 이 전시에서 이러이러한 작품들이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가 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한 점 한 점 작품을 또 따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못 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걸 다 할 수도 없어. 그 사람도 바빠. 그러면 대충 큰 틀에서 그 전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이 전시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를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면 아, 이런 부분을 곁들여서 설명하고, 이 작가는 작품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입구에서부터 나갈 때까지 뭔가 그 우리가 글 쓸 때도 그런 표현 하거든요. 텍스트는 리드미컬 해야 돼. 흐름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강약이 없이 똑같이 가자는 건 재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작품에서 막 강조하면서 설명해주고 이 작품은 건너뛰고 대충 또 이 작품에서 이렇게 하고 이 작품에서 다른 얘기하고 이 작품쯤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큐레이터가 만들어 놓은 이 전시, 다시 표현하면 이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창작 작업처럼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좋아하지 않고서는 대충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 요즘 도슨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에 속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래된 일이에요. 2013년에서 14년, 지금 얘기는 아니고, 큐레이터, 문화재 보조원 이게 그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에서 1위가 났다 그래요. 두 번째는 아나운서 및 리포터, 세 번째 실내장식 디자이너, 네 번째 미술사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만족도하고 그보다 뭐라 그러죠? 수입. 이건 틀릴 수 있어요. 만족도도 높고 수입도 높으면 좋겠지만 만족도는 좋으면 되게 수입이 약할 수도 있어요. 또 수입이 좋으면 힘들고 더러워도 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뭐 한번 하면은 1,000만 원 준다. 기꺼이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나쁘지 않다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일이라면 다 제껴놓고 얼른 가서 그거 한번 하면 한 달이 뭐야, 2달.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왜 이렇게 만족도가 높냐면요. 여러분들 저 그 생각을 해봐요. 저도 미술관에서 이제 큐레이터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내가 큐레이터 대장이었잖아요. 칩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학예무실장. 근데 이게 자기 의사 결정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쓰는데, 제가 오늘 책하고 계속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일부러 쉬우니까, 남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면 재밌겠어요? 저도 집에서 일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씻고 그 청소기 한번 돌리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자기야 청소기 좀 돌려봐. 그러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 내가 저 말 하기 전에 먼저 청소기 딱 들고 있으면 우리 진짜 청소도 해주려고 그러네 오늘. 좀 고맙네. 약간 이런 생각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정말 특히나 하나 가면 하기 싫은 사람. 어려서부터 청개구리 기질이 정말 있어서 어디 좀 가라 가면 가기 싫고 갑자기 이거 먹고 먹으려다가도 저거 먹고. 근데 큐레이터, 예술가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자기 만족도가 높은 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고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슨트 할 때 모범 답안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게 해야 돼요. 나도 재밌어야. 나도 재밌어야 듣는 사람도 재밌지. 나도 재밌고 뭔가 나도 이렇게 막 뭔가 신이 나고 내가 그걸 막 찾아봤었고 그래야 그게 남한테 전달이 되지. 억지로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뻔히 그럼 재미가 없죠. 이걸 하려면 저는 모든 문화예술 종사자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해요. 돈 벌려면 다른 분야 가시라고. 우리 쪽은 돈보다도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뭔가 재밌는 일을 우리가 남하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런 정신 그게 있고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게 그런 것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때 될 수 있으면 뭔가 끌려가지 말고 내 스스로 뭔가를 좀 찾아서 나스럽게 뭔가 설명도 해보고 뭔가 좀 그러면 오히려 편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누드 그 수업이 있어요. 여성 모델이 앉아있고 우리가 그림을 보고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려니까 너무 안 돼. 재미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수님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한번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야지. 좀 내 스타일로 막 그렸더니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도 오늘 좀 뭔가 다르네? 약간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는데 그리고 나면 친구들끼리 딱 보잖아요. 누가 더 잘 그린 것 같고. 근데 뭔가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하고 싶은 대로 해봤더니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기타를 쳐도 그 코드니 뭐니 다 할 줄 알고 하는 거지. 너무 멋대로면 그렇잖아요. 그건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학예사가 어떻게 보면 큐레이터를 하고 미술관에서 전문직이고 뭔가 이런저런 전시를 기획하고 이런 어떤 가장 미술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터, 컨서베이터, 레지스트라, 전시 디자이너 막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건 그 큐레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니까 요 끝부분에 다시 뭐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 있고 넘길게요. 컨서베이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미술관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문화재의 그 조건, 재료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작품을 뭐랄까 보존 수복하는 사람? 작품을 원 상태로 잘 보존하고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속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뭔가 잘못됐을 때 이걸 원상복귀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오이라는 여자하고 준세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준세이 상이 보존 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이태리에 이제 그 보존 수복하는 학교에서 막 뭐 배우고 있고 막 그런 거 나오고 막 실험실 같이 생긴데 막
실기실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돋보기 큰 거 쓰고 막 뭐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이 컨서베이터가 그 뭐랄까 실력도 뭔가를 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화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까지도 있어야지. 원래는 그래서 미술 전시를 하게 되면 미술관 안에 컨서베이터가 있어가지고 큐레이터가 작품을 다 선정하고 그리고 전시를 해놨을 때 컨서베이터까지 또 와서 이 작품은 여기다 걸면 안 되고 이 작품은 조도를 더 낮춰주고 이 작품을 위해서는 습도가 좀 더 올라가야 되고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전시 환경을 잘 맞춰줘서 관람객 입장이 아니라 작품 입장에서 내가 그 편한 수장고에 있다가 밖에 나왔을 때 아무런 뭐가 없이 여러분들 혹시 집에 그림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림한테 제일 안 좋은 게 빛, 자연광. 집에 혹시라도 그림이 있는데 하루를 잘 봐봐요. 햇볕이 딱 드는 거. 햇볕을 직사광선으로 받잖아요. 그건 진짜 1년도 안 돼서 색 많이 변해요. 종이가 됐건 유화가 됐건 청동 브론즈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간접 조명이 너무 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막 아주 유명한 막 그 예민한 작품들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컴컴해. 거의 컴컴해요. 그러니까 그 스폿 같은 걸로 조심스럽게 그 스폿에도 뭐 조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도 이상은 안 좋다 해가지고 더 낮춰놓고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람 눈은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가면 조금 있으면 또 적응이 돼요. 막 좀 들어가면 좀 캄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서베이터는 이 작품이 이거 잘 하도록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품을 한번 빌려주잖아요. 빌려줄 때 이 사람은 꼼꼼하게 체크해 이상이 없는지 또 되돌아왔을 때도 다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빌려간 측에다가 손에 이렇게 물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 자주 찍고 막 또 그 작품이 나갔다 오면 바로 수장고에 원래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갔다 온 작품은 임시 보관 수장고에 넣어놓고 거기 임시 보관 수장고는 훈중 소독을 늘 해요. 그 작품이 어디 갔다가 미세한 곰팡이나 애매한 균 같은 게 묻어서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창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큰 수장고에 옮겨놨다가 걔가 다 전파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한쪽에다가 한 달 정도 임시 수장고 들어오고 나갈 때 중간에 다른 공간이 있어고 거기서 보관하고 내보내고 거기서 보관하고 놔두고 다시 넣어놓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대한민국 미술관에 공립미술관에 컨서베이터 있는 미술관은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16개 시도 미술관 중에 그만큼 전문 직종이고 이 미술관들이 다 열악해서 인력 채용에 문제가 많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컨서베이터다. 또 레지스트라라고도 해요. 레스토러 컨서베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미술관에 일하려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일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은 지류, 어떤 사람은 유화, 어떤 사람은 조각, 공예 다 나름 자기 또 전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듀케이터는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는데 요즘 미술관은 서비스 기능이 많아지고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갈수록 교육 사업 쪽에 치중을 하고 되고 이 교육 사업 전체를 리드해가는 사람이 에듀케이터예요. 에듀케이터는 예를 들어서 컨서베이터가 작품이 아니라 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잘 만들어진 전시, 잘 쓰여진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어떻게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뭐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초등학생 이렇게 위해서 어쩔 때는 교육 그
교재를 따로 또 만들 수도 있어. 그 전시를 위해 그 하나의 전시를 가지고 막 질문서도 만들고 이 전시를 볼 때 어떤 것을 뭐 보셨어요? 막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막 거기다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에듀케이터는 뮤지엄 소장품이나 전시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남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 사람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는 뭔가 그 여기 도슨트 훈련, 도슨트 평가, 인턴십, 방문객 서비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도서실 서비스, 특별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은 워낙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또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행 능력, 경험, 또 자기 어떤 노하우,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에듀케이터로서 뮤지엄 안에서 교육 시스템을 총괄하고 끌어가고 수행하고 기획하고 그런 사람을 에듀케이터라고 해요. 뭔가 아이들이 엄청 유명한 작품 앞에서 여기 고호 작품이죠. 다 봐도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 같아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지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모든 그 뮤지엄,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에는 공공적 신뢰와 효과적 관리 문제 때문에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작품이 들어오면 미술관에 그 뭐지 소장품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언제 우리 손으로 왔었고 언제 또 어떤 전시에 나갔었고 언제 어디로 빌려졌었고 이런 것들을 늘 꼼꼼하게 기록해요. 소장품의 소장, 컨디션, 로케이션, 이동, 대여, 폐기 이 모든 것들을 레지스트라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 미술관에서는요 작품도 작품이지만 또 아카이브도 또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같으면 오지호 선생님이 쓴뭐 6필 자필 원고가 있다. 뭐 무슨 사진이 누구누구 화백이 같이 찍은 사진 아니면 언제 무슨 만들었던 리플렛 도록 뭐 무슨 화집 이런 것들이 작품하고는 또 다르게 이 미술관에서 미술과 연관돼서 나오는 모든 아카이브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또 기록하고 분류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 레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뭐지 약간 그 도서관에 가면 사서처럼 약간 그런 어떤 기능까지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기록연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아키비스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카이브 얘기를 했죠. 이 아카이브만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그 뭐랄까 분류하고 뭔가 어떤 의미 부여도 하고 그것들이 잘 뭔가 보존 막 되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 연구사라고 해서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그 외국에 이제 큰 뮤지엄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미술관 안에서 종사하면서 박물관 안에서 같이 일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 매니저. 컬렉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소장품을 우리 미술관에 소장품을 수집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미술관 큐레이터하고 레지스트라 사이에 위치해서 뮤지엄 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때로는 레지스트라, 때로는 큐레이터 이런 사람들을 보조하는 컬렉션 매니저는 보통 한 뮤지엄의 소장품을 감독하고 번호를 달고 또 뭔가 그 추적하고 소장품을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 것인가라든지 그런 일까지도 도맡아서 하는
당연히 뮤지엄 전문 분야의 학위 미술사 이런 분야가 필요합니다. 전시 디자이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켓 만들어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무슨 조그만 공간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기둥 서 있고 뭐 서 있고 뭐 그림 막 붙어 있고 이렇게 이거 모형을 먼저 다 만들어 보고 전시 디자인, 미술, 그래픽, 산업 디자인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이 뮤지엄 스터디 학위 갖고 이제 미술관 안에서 박물관 안에서 이런 일을 해보면 전시를 디자인할 때 같이 생각보다 이 미술관 안에 박물관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전문직이 종사해요. 근데 제가 아까 큐레이터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요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요즘 그 문화판에 새로운 직업을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 그걸 통해서 요즘 문화판에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슨트 지금 이렇게 하려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요 맥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큐레이션은 미술관, 박물관 등에 전시되는 작품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에서 파생한 신조어로 큐레이터처럼 인터넷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보를 잘 알고 공부하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도와주는 게 큐레이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큐레이터 활동도 또 비슷해 사실은. 자, 여기 큐레이터 직업의 종류와 의미, 무비 큐레이터, 주제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고 상영 후에 관람객들에게 해설을 해준다. 전시관을 안내하는 도슨트와 비슷하다. 북 큐레이터, 책장 편집자, 책을 선정하여 독자들에게 제안. 저 요즘 그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알릴레오 거기에 보면 그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정해서 어쨌든 2주 동안 하기도 하는데 책 한 권을 같이 읽고 토론하고 막 하는 게 있어요. 저 너무 흥미롭게 다 들었어요. 다. 이게 책 하나 읽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 제가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아니면 제가 하루에 1000보를 걸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어폰 딱 끼고 그거 뭐지? 그거 틀어놓고 이제 그거다 뭐라 그러면 그 팟빵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라디오하고는 또 틀리게 그거 들으면 1시간 금방 가요. 1시간 걸으면 그게 2시간 하나? 근데 북 큐레이터 여기 보면 미술작품 큐레이터 고객의 사회적 위치와 성격, 정서적 성향, 향후 투자 가치 등 고려하여 미술품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전문가. 뮤직 큐레이터 개인 혹은 행사 중에 전문가로서 음악을 선정하고 들려주는 이에 따른 설명이 가능한 전문가. 저는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그 보세 옷집 있죠. 보세 옷집에 가면 그 사장님이 주로 서울의 동대문에 가서 옷을 떼와요. 그리고 전주에 저기 뭐냐 뭐 한옥마을 근처에 내 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옷을 팔잖아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고. 그거 옷 보면서 이건 누구한테 팔아야지 딱 그게 있대요. 머릿속에. 그게 없으면 안 된대요. 옷 딱 보면 이건 어떤 언니 거. 이건 누구 거. 하고 딱 띄우고 나서 바로 전화. 언니 난데? 언니한테 딱 맞는 거. 저번에 그런 거 찾는 거 있었잖아. 와서 보면은 엄청 좋아할걸? 바로 그 다음에 와서 막 입어보고. 큐레이션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꽃가게를 해. 화분도 팔고 꽃도 팔아.
뭐 김 선생님, 뭐 이사장님 전화해놓고 지금 저번에 가져간 거 다 시들었죠? 뭔가 적극적이어야지. 그 사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 동생이 옷가게 하는 사장님이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난 그냥 가서 돈 주고 입고 오면 나보다 더 잘 골라준다 만약에 내가 필요한 걸 더 잘 챙겨준다. 그래서 저는 요새 어, 내가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사람들의 그걸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 재밌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전 도슨트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대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보이지 않는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들려줄 것인지 그걸 잘 캐치해야 그 사람들이 뭔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요즘 별게 다 있어. 소셜 게임 큐레이터, 건축 큐레이터, 디지털 큐레이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어떤 일에서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일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이번 페이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 현대미술 얘기를 또 조금 해볼게요. 그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갖고 지금 3시 7분인데 우리가 3시 반까지인가요? 뭐 더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너무 더하면 또 싫죠. 사실 적당한 선에서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저는 제가 이 말을 좋아해요.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다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아.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근데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저는 예술 작품 안에는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길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른바 고전, 명작, 명화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림이건 조각이건 음악이 됐건 문학이 됐건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들은 시대를 또 초월하고 시대를 관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막 옛날 그 유명했던 소설들 뭐 죄와 벌이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봤던 느낌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느꼈던 생각들 지금 또 느끼는 생각들 또 다르니까 한번 저 스스로한테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빗대서 하고 싶냐면 또 그림을 누가 사잖아요. 돈을 주고 샀는데 그림을 물질적으로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그 그림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 그림의 주인인지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갖는다고 하는 게 내가 돈 주고 그 그림을
집에다 걸어놨다가 해서 그것이 진짜 내 그림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볼 수도 있고 이미지라도, 근데 그 그림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좋아하고 뭔가 그 그림이 나하고 뭔가 스토리가 있었다면 그게 내가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물건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더 그게 더 주인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한편 그러면 그림을 산 사람은 그 그림이 예를 들어서 고고 그림 아까 김환기 선생님 100억이 넘었다고 제가 말씀했으니까 100억이 넘는 김환기 선생님 그림을 산 사람이 그게 금이었어도 100억 정도 될까? 거의 그 물감이 뭐 그 물질이 그 나무가 캔버스 천이 물감이 100억인 건 아니잖아요. 그 김환기 선생의 예술적인 혼, 정신, 그 시대의 어떤 문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기면서 어떤 시대성, 문화성, 예술성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대상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조합으로, 화학적인 조합으로 100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하나의 가방이 있어요. 낡은 가방이. 그 낡은 가방, 내일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서 쓰레기차에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낡은 가방이 우리 아버지가 내지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평생 들고 다녔던 어떤 가방이다. 버리기 애매하죠. 갑자기 걔는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 게 그만큼 어떤 그 가치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해질 수 있고 그건 무한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러분들 삶을 살 때도 삶을 살면서 누구는 100세를 살고 누구는 80세를 살고 누구는 60세를 살아요. 근데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이 깨어 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서 살아요. 때로는 어떤 건 무의식으로 하고 의식으로 하고. 근데 무의식에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하루 중에 무의식이 몇 프로고 유의식이 몇 프로라고 할 때 그 프로테지의 기준점이 이쪽이냐 이쪽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무의식이 당겨서 머릿속에서 내가 젓가락을 든다. 뭐지? 장조림을 본다. 갖다 댄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쓱 하고 입에 넣고 나서 맛있네. 하나 더 먹을까? 맛없네. 이쪽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고 운전하고 길 가고 만났던 사람 다 기억해요? 절대 못해요. 사람이 기계하고 틀린 건 사람이 기계는 컴퓨터는요, 넣어놓으면 그걸 다 똑같은 분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나중에 주인한테 빨간불 들어오면서 뭐 메모리가 가득 찼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 하는데 걔는 모든 걸 다 똑같이 보는 사람은요, 사람 뇌는 어떤 건 바로 저 밑에 무의식으로 버려버리고 어떤 건 아예 망각해버리고 바로 폐기처분. 중요한 건 또 되게 오래 갖고 있고 이걸 사람이 의식과 무의식에서 계속 중간에서 알아서 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 안 하더라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의식적인 삶을 산다는 것, 뭔가 사고를 한다는 것, 그것이 깊고 그 분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저는 문화인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게 내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리드하고 내가 그것을
해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거죠. 무의식으로 그냥 100년 살면 뭐예요? 의식으로 내가 좋아하고 뭐 하는 것을 즐기고 보고 관심 갖고 막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이 훨씬 좋지. 어떻게 보면 뭐 원시인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 현대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요즘처럼 문화적인 환경이 차고 넘치는 시기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더 많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더 많아지고. 근데 그럼 요즘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문화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럽니까? 어떤 사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더 딱딱하고 힘들고 뭐랄까 사람끼리 잘 이해도 못하고 문화인스럽지 못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탓이냐. 사람이 뭔가 이런 어떤 활동들,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자기 자신의 고민을 보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 이거 그림이라고 외롭게 그림을 보고 외롭게 뭐 그림에 대해서 글도 써보고 이런 것들이 활동이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진짜로 내 시간으로 살게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자, 그래서 결국 사람은 저는 문화인으로서 문화스럽게 성숙하게 자기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살기 위해서는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 보고 책 읽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게 더 깨어있는 시간을 만드는 의식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뭐랄까 방법?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또 뭐지 이렇게 내가 상상하고 질문해보고 정의해보고 또 찾아보고 막 어떤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뭐랄까 내 자신의 그릇을 내 자신의 머리의 감성을 마음을 넓게 하는 어떤 최고의 어떤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이쪽 길에 뭔가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 마음이 닿아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면 좀 그런 부분들을 어, 내가 먼저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런 문화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활동 범위를 늘리면서 이제 그걸 남하고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도슨트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몇 개의 작품을 또 보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좋아하는 예술가예요. 돌아가신 백남준 선생님. 저는 이 TV 부처라고 이 작품 제목이 TV 부처인데 TV가 있고 부처가 있고 카메라가 있어요. 이 부처님은 TV를 보고 있는데 이 TV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얘가 거울처럼.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거울을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서양에서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항상이 뭔가 초월해서 생명의 본질이 무한히 지속된다는 그런 윤회적 삶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이 작품 하나가 그런 것을 뭐랄까 전달한다 할까요? 이게 백남준 선생님이 정말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있다가 홍콩으로 갔다가 유럽 독일에 갔다가 나중에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완전 뭐죠?
복합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신 분인데 제가 아직도 저 기억이 나요. 이분이 얼마나 괴짜냐면 1983년에 백남준 선생님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때 당시 세계적인 예술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MB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TV에서. 저는 그때 미술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제가 고3 때 그림 그리고 있는데 TV에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아나운서가 그 변웅전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선생님은 세계적인 작가신데 우리 국민들 위해서 그 예술이 뭔지 그 짧게 설명 이렇게 한마디로 뭔가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백남준 선생님이 아주 무성의하게 예술 그거 사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TV에서. 저 학원 갔다 와서 컵라면을 막 먹으면서 세계적인 작가라니까. 저는 이제 미술 학도잖아요. 고3 때고 뭐지? 이렇게. 대학을 가면 내가 뭐 훌륭한 예술가가 돼야지 막 부풀어있던 때예요. 한국 사람 중에 최고의 선수, 최고의 유명한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술 그거 사기예요. 완전 성의 없이. 저 어린 마음에 되게 상처받았어요. 저 미친 인간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화실에서 지금 대학을 가려고 대학 가서 좋은 작가가 되려고 엄청 열심히 막 그림 그리고 밤늦게 와서 배고파서 컵라면 하나 먹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러고 있는데 사기라 하니까 저는 그때 완전 실망해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서도 백남준이 뭐 보잖아요.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뭐 이런. 제가 92년에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 과천 현대미술관에 백남준 선생님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시를 딱 보러 갔는데 뭐랄까 그 뒤통수에 번개가 팍 꽂히는 느낌. 뭔가 그 놀라운 걸 봐서 발이 안 떨어지는 그런 느낌. 백남준 선생님의 TV 가든이라는 작품이 요거 공간 한 3배 정도 되는 공간에 TV들이 하늘을 보고 있고요. 화분 같은 게 막 이렇게 있고 그 이제 설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 보고 제가 완전 충격. 그때 당시 제가 추구했었던 미술은 무엇이고 미술을 어떻게 하고 막 그 모든 답이 그 작품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대단한 작품이다. 제가 발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감동. 근데 이건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조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꼿꼿하게 담아볼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나의 감수성으로 재현해 볼까? 이 생각들을 했었는데 백남준 선생님의 휘황찬란하게 막 여러 방송국 나오는 TV와 그 정원같이 꾸며놓은 밀림같이 막 이렇게 해놓은 막 온갖 잡동사니 화분들 막 이렇게 섞여져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것 같은데 그 작품이 내가 여태껏 하고 싶었던 표현하고 싶었던 그걸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정답은 없거든요. 일종의 모범 답안으로 그걸 딱 명쾌하게 그걸 제안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작품 진짜 놀라운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사람이 예술은 사기다라고 했을까?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백남준 쌤에 대해서 되게 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상황이 광주에서는 이제 5.18이 일어났었고 전두환, 뭐 노태우 뭐 이런 군사 정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었고 이게 한국이 웃기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선거인단을 따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 직접 투표가 아니라 간접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신문 라디오에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좋은 제도라고 막 호도를 하고 있었었고 백남준 선생님처럼 막 외국에서 완전 선진국에서 살던 사람이 내가 또 고향은 한국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런 애착이 있는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백남준 쌤이 뭐라 했냐면요. 앞으로 한국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한국은 완전히 썩어 있거든. 한국은 완전히 썩어 있고 또 한국의 특이한 건 비빔밥 문화인데 이것들이 막 섞어지면서 온갖 잡동사니 좋은 것들이 막 예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미술이 아시아에서는 되게 일본보다 중국보다 어떻게 보면 좀 나아요. 현대미술에서. 중국은 자본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문화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는 것이고 한국처럼 정부가 그닥 많은 투자도 안 하는데 자기 돈 내고 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알아서 막 그림 열심히 그리고 막 훌륭한 예술가들 많이 나오고 그런 나라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백남준 선생님이 그때 TV에서 뭔가 진지하게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요 삶으로서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술가답게 그거 사기예요. 니네가 언제 뭐 신경이나 썼냐? 약간 이런 어떤 표현? 그게 저는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모범답.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문화판에서는요. 일단 저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없다. 대신 다양한 모범 답안이 존재한다. 다양한 모범 답안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 보는 거예요.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하는 감독이 있죠. 이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 하나의 내가 만든 영화를 모든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주기보다 이 영화가 100개, 1000개, 10,000개의 영화로 읽혀지고 해석되기를 원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 아니다. 오늘 제가 책을 많이 이용했는데 제가 한 번에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이 쓴 사람 곧이곧대로 전달이 아니라 그걸 읽고 나는 이렇게 이 책을 해석했다. 나는 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게 뭐랄까 그 문화스러운 어떤 행위, 문화를 소비하는 행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해석할 줄 알고 의미 부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어려서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1 플러스 1은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 사람이 제안하는 거고 또 다른 형태의 모범 답안일 수도 있는데 내가 찾는 모범 답안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뭘 먹어도 뭘 입어도 뭘 봐도 자기스럽게 이걸 의미부여를 할 줄 알고 친구한테 설명해 줄 줄 알고 그런 분들이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듣고 아 그래? 아 나는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이던데?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상황이 어쩌냐면요. 세계적인 막 비엔날레니 뭐니 막 이런 좋은 전시를 딱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약간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괜히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가 나의 무식함이 탄로가 나거나 뭔가 나의 내 수준이 친구가 나를 좀 우습게 보거나 근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말 많잖아요. 저 죽이련 막 해가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막 뭔가 다른 상황에서는 왜 미술 작품을 보고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건가? 미술 작품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감성이나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술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는요 미술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그려내를 해요. 그려내. 그리고 나서 다 그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서양 미술사가 아니라 서양 미술의 현장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뭐 선진국 이런 데서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림 그릴 때는 오히려 안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발표를 시켜요. 딱 그림을 들고 이 그림은 내가 뭘 원해서 그린 거고 이거 내가 어떻게 표현해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친구들이 그걸 보고 막 그러니 막 웃고 막 이렇게 뭔가 대화가 되고 그림을 서로 계속 분석해보고 왜 그 색을 썼는지 이 색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뭔가 이런 현직법적 어떤 사고를 자꾸 유발하게 하고 뭔가 당위성을 뭐랄까 스스로가 뭔가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하고 나서 해석을 안 해. 쓰고 나서 왜 그걸 했는지 물어도 안 봐. 그러면은 그건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품이 됐든지 간에 작가분들도 내가 그린 그림을 이 사람들이 그림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그림을 나는 어떤 것이 좋았었고 어떤 내용이 이해가 됐었고 선생님의 어떤 그 표현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부분이 어떻게 다가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하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3시 33분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언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국말을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영어를 하면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못 알아듣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일본어 여러 종류의 언어가 있잖아요. 수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서로 학습된 사람끼리 소통이 가능해요. 한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둘이 서로 언어를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미술이 언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문학의 언어, 영화의 언어, 음악의 언어, 미술의 언어. 음악 같은 경우도 신나는 어떤 그런 느낌, 뭔가 막 공포스러운 느낌, 뭔가 그런 어떤 그 뉘앙스, 그 언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진짜. 1,000만 원 주고 약 하나 딱 먹으면 영어 박사 딱. 그게 안 되잖아요. USB 메모리 이거 딱 꽂아보면 그냥 영어 되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미술의 언어, 우리 미술의 언어를 통상 우리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형 언어라 말을 써요. 그 작가의 조형 언어는 뭐 그만의 작품을 뭐 특이하게 만들어서 그 작가가 사회적인 어떤 그
뭔가 그걸 표현하고 막 조형 언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사람의 조형 언어가 그 그림이 그 조각이 그 공예 작품이 그 미디어 아트가 뭔가 그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언어로 하는 느낌하고 틀린 그 조형적인 언어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 영어 바로 안 되는 것처럼 뭐 글쎄요. 전라도 사람이 부산 가서 좀 살면 부산말 흉내낼 수 있겠죠. 그것처럼 미술 작품도 잘 들여다보고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학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학습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애정을 투자하고 그것들을 보려고 또 노력했는가 자꾸 쳐다보고 글을 써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작품을 보면요 글을 써봐요. 내가 이 작품을 왜 좋아했는지 이 작품이 어떤 감정이 나한테 느껴졌는지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냥 글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뭐죠? 여기서 모악산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 오잖아요. 머릿속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내가 오늘 모악산에 가면서 모악산을 남한테 소개시켜줘야지. 가다가 10분 걸었을 때, 20분 걸었을 때 무슨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뭘 보고 거기서 기록을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도슨트가 되려면 조형 언어를 잘 익혀야 되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방법 하나는 또 글을 나름대로 써보는 거.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애초에 저자가 쓴 것, 학예연구사가 유리부여한 것. 그러면서 또 내가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까지 하면 여러분이 재밌게 그 미술관에 작품 보러 온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